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도약 GS이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기득 이상이실 텐데 3월에 실전 GS 들어가기 앞서서 2월에 암기 스퍼트 잘 해주시면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 방법 면에서 다양할 수 있지만 암기 스퍼트 할 때 도약 GS를 좀 참조해서 중요한 내용들 강약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GS 시즌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나중에 당연히 알게 될 부분이라서 간략히만 소개해 드리면은 3, 4, 5, 6월 달에 GS 시즌이잖아요. 기존에 특허 실전 GS는 3월이랑 6월에 한 번씩만 열렸었어요. 근데 기존에 이제 수험생분들이나 합격자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윌비스 이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좀 자리가 좀 불편함이 있다. 뭐 책상도 작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실전 GS를 A, B를 한 번씩만 열 게 아니라 두 번씩 열어드리면 그래도 좀 현강에서 좀 자리 확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허 실전을 듣고 싶으시다면 3, 4월 중에 한 번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전 B를 들을 때도 5, 6월 중에 한 번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과는 이제 수업이 겹치게 되는 거를 뭐 부득이 피할 수는 없지만 윌비스 학원 내에서는 그래도 이제 다른 수업들이 겹치지 않게 최대한 배치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도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첫 시간이라 OT를 하는 건데 OT 관련해서 이따 카톡방 안내해 드릴 것이거든요. 카톡방에서 화면 자료 같은 거 다 전달 드릴 테니까 뭐 그냥 가볍게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좀 GS에서 확정적인 건 아닌데 A랑 B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 B는 거의 최판 밭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채판을 제외한 기존의 과거 중요 리딩 케이스 위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 개를 구별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또 수험생분들이나 합격자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그거는 이제 동차한테는 좋다. 왜냐면 동차는 깃불 들은 다음에 실전 B 들으면 최판 대비되니까 좋다 한데 기득 이상 분들이 불만을 좀 제기한 게 뭐냐면 GS는 실제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데 B가 현실성이 없다. 최판만 다 나오는 게 그게 GS냐. 이렇게 또 연습을 할 때 중간중간 이제 러프하거나 막 이제 조치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섞여 있어야 이제 실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실전 B에서는 최판만 너무 나가니까 좀 괴리가 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판의 일부를 이제 실전 A로 이제 적절히 균분을 해가지고 이제 절차 조치든 과거 리딩 케이스든 함께 껴서 이제 적정한 비율로 연습이 되게끔 세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아무튼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거는 올해 시즌부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채점 방식 개발은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인데 민소는 채점할 때 목차당 점수 부여를 하고 합산을 하고 그다음에 특상은 목차당 점수 부여 방식이 아니라 설문별로 통채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앞으로도 계속 GS에서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민소는 목차당 점수 부여 방식을 해서 이제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이 쓸수록 다다익선이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은 점수를 주는 그런 실제 시험 경향이 있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민소도 이제 답이 중요하거나 좀 벗어나는 내용 적으면 점수를 좀 안 주는 거, 네, 또는 점수를 좀 짜게 주는 거,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GS에서 모두 반영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도 GS에서 아무튼 나름 머리를 써서 어떻게 채점 방식 운영하고 있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GS 의미는 사실 자기가 나와서 대략적인 위치 파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자기가 피드백할 부분들을 잘 챙겨 가시는데 의미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합격자 분들이 최근에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GS 채점 같은 경우에 좀 실제 시험이랑 괴리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플러스 알파 부분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답 맞추고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줘도 점수가 꽤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GS에서는 이제 상위권에 이제 모답 찍힌 분들이 이제 강사 답안에 플러스 알파 부분까지 전부 다 외워가지고 막 적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플러스 알파에만 연연을 해서 오히려 중요한 부분 암기하는데 좀 효율이 떨어지거나 집중력이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특상 민 특상 전부 다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GS에서 너무 이제 상위권 안에 들기 위해, 상위 10%, 5% 안에 들기 위해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면은, 오히려 자기가 그 이제 상위 5%, 10% 안에 들었을 때, 내가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GS에서 상위 30% 정도 나온다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잘 쓰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너무 플러스 알파에 연연하지 말자.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사실 적고 안 적고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이건 미리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배점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5점짜리로 외웠든 10점짜리를 외웠든 시험장에서 그게 15점으로 나왔다면 조금 더 뭘 더 적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10점을 외웠는데 이게 2점짜리로 나왔다면 결론 위주로만 적어줘야 되면, 항상 플러스 알파에 적고 안 적고 배점으로 결정하는 건데, 이걸 GS 때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은 건 넘어가겠습니다. 도약 GS. 도약 GS 의미는 이거는 사실 지난달에 상표에서 한경 변호사님이 설명 다 해주셨을 것 같은데, 특허만 또 도약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볍게 설명드리면, 실제 시험에서는 기본 문제 2문제, 응용 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도약 GS는 사실 응용 문제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기본 문제를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거의 주는 문제들이 이제 껴서 계속 나와요. 도약 GS에서 답을 외우면 그대로 발라주시면 되고, 그리고 응용 문제에 초석이 되는 거죠. 응용 문제라 하면 대표적인 게 단원점 문제인데, 단원점 문제는 기본 문제를 여러 개 이제 답안을 섞어서 직병렬로 합쳐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도약 GS는 그런 의미가 있다. 사실 이게 도약 GS를 처음 만든 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되는데, 도약 GS는 사실 그 기초 GS 플러스 문제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합격자분들이 이제 기초 GS 플러스 문제가 실전 GS 문제보다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기초 GS를 2달로 운영을 하는데, 이걸 1달짜리로 기득을 위해서 이걸 수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한경 변호사랑 시작을 했었는데, 그 시작 당시에는 굉장히 따가운 시선이 많았어요. 기득들한테 애기들 문제를 풀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의견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중요한 거, 기본적인 걸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업이 자꾸자꾸 이제 구전되면서 커진 그런 수업인데, 항상 기본은 강조해도 그 지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약 GS에 나오는 문제들 범위 내에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면은 진짜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약.js에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서 만들었죠. 네, 첫 번째가 기출이에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들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을 좀 문제만 쉽게 바꿨어요. 네,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오는 거의 모든 논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답안 작성. 네, 답안 작성을 할 때 우리 특허에선 여러 가지 파트가 되게 많은데 그 파트별로 기본적인 답안 골격을 알아두면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이게 특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판례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답안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도약.js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각 파트의 기본 목차들이 사실 달려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 그런 응용의 기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도약.js는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은 OT니까 뭐 설명드리면 좋긴 한데 잔소리 같아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공부 방법은 고민 있으시면 카톡방 통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도약.js 하면 사람들이 맨날 질문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 되는데 학설 대립이 있어요. 어떻게 도약.js를 가져가는 게 좋냐 하면은 전날에 암기를 해오는 게 좋냐, 그 다음에 내가 2월 달에 진도를 한 주 한 주 뺄 건데 그 도약.js 진도랑 맞춰서 나가는 게 좋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독립설 있죠. 독립설은 도약.js랑 나의 암기 페이스랑 독립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암기도 안 해오고 그냥 내 페이스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종속설은 뭐냐면은 전날 암기도 해오고 한 주 한 주 도약.js 진도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절충설은 뭐냐면 평일에 월화수목은 내 페이스대로 공부한 다음에 금요일 날만 전날 암기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야죠. 그러니까 합격자분들이 뭐 특정 방식이 더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절충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월화수목은 자기 공부하실 거 하시고 전날에 조금 암기해 오는 게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들 하세요. 네. 그리고 옥하방이 있어요. 네. 옥하방은 준특허 검색하신 후에 도약해서 비밀번호 9999 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은 질의응답 포함해서 각종 관련 자료들 뭐 여러 가지 배부가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화면 자료뿐만 아니라 그 상표에서 그런 걸 했었대요. 그 1월 달에 도약.js를 할 때 도약.js가 작년이랑 문제가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모답을 미리 이렇게 나눠 드리는 걸 했었대요. 근데 저도 카톡방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서 작년에 이 똑같은 문제로 모답했던 것들을 이제 전자문서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표에서 두 분을 선정해서 뭐 모답을 나눠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동일한 이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일관성 있게 그냥 이 두 분이 좀 고수였어요. 고수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고수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평균 정도의 사람을 나눠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정도 하면은 좀 고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모범 답안을 PDF 형태로 카톡방 통해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날이라 OT 있었는데 전부 끝났고요. 문제별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해설이 필요 없을 정도의 문제들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초 GS 때 다 봤던 거고, 사실 기출문제 봐도 맨날 나오는 논점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해설이 진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형식상. 그래서 해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차 때 이제 봤던 부분을 넘어서 기득의 시선에서 이걸 봤을 때 기출문제를
좀 학습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봤을 때 느껴야 될 점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1번은 모인 출원 쟁점이에요. 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네, 권리 주체 관련 문제들인데 1, 2, 3번은 사실 세트예요. 1, 2, 3번 세트인데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이게 실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수도 있고 1, 2번을 합쳐서 문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을 없애고 2번 한 다음에 100점을 10점 이렇게 내는 거죠. 이때 취해야 될 조치는 하면은 그때 답안이 어떻게 되냐면 1번 답안 더하기 2번 답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권리자 조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은 앞에 먼저 출원한 사람이 무권리자 출원인지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를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무권리자 출원이 맞다면은 그 출원의 법적 지위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선언의 지위, 확선의 지위, 뭐 공직이수 지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스텝이 뭐죠?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조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공정 신청으로 돌려서 이제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뭐 1번, 2번을 10점으로 세트로 합쳐서 낼 수도 있고 1번, 3번을 합쳐서 낼 수도 있는데 답안의 포맷은 어차피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 2번, 3번은 출원 공개 후인지 뭐 설정 등록 후인지 이 차이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 어디 있죠? 정당 권리자 출원할 때 34조인지 35조인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대부분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다라는 거고 설문 1번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네, 을 출원 등록 가능성. 근데 을은 도용을 해서 이제 출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 변호사 기출 같은데 나오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도용을 해서 그냥 출원한 게 아니라 출원인뿐만 아니라 발명자란에 자기를 기재했어요. 이렇게 해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냐면 여기서 쟁점은 뭐죠? 33조 1항 본문에서 출원인 또는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 발명자란에 발명자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곧바로 발명자가 되는 거 아니고 이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판례를 적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승계인이 쟁점이 되는 문제들도 간혹가다 있는데 보통은 발명자에서 많이 쟁점이 돼요. 승계인이 쟁점이 되는 건 뭐가 있죠? 뭐 중간 양도인 사건이라든지 뭐 이중 양도라든지 그러면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해서 쟁점이 걸리는데 이 문제는 그냥 도용을 해서 했다. 자기를 발명자로 적었다 했으니까 이 발명자 여부만 조금 더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보게 되면은 네, 출원인 적격에서 33조 1항 본문을 먼저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3조 1항 본문은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투스텝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명자는 보통 소극으로 걸릴 거고 승계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극으로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 판단은 아까 말한 대로 발명자란에 발명자로 기재했다고 해서 발명자가 되는 거 아니다. 그 통해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발명자 승계인이 아니면 결론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33조 1항 본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 등록 불가라고 적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 등록 불가라는 것은 예외적 등록 가능이란 소리죠. 예외적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언제죠? 특허 여부 결정 전에 특파권을 승계받던지 명의 변경을 하면은 출원에 등록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간략히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33조 1항 본문 위반에 거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건 등록이 불가능할 것이다 써주시고 다만 이게 뭐 명의 변경, 승계 뭐 있으면은 등록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 사실 기득 이상이 되면은 요거를 조금 더 고컬로 적으려면 결론을 적을 때 쌍가로 1번의 원칙, 쌍가로 2번의 예외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3조 1항 본문 위반이니까 등록 불가능하다 적고 예외는 어떻게 적는 거죠? 명의 변경이나 승계 있으면 등록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끝을 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남들 이거 앞에 쓰는 거 똑같을 텐데 뒤에 결론에서
조금이라도 차별화해서 뭐 하는 거죠? 싹싹 비는 거죠. 1점만 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을출원이 공개된 이후에 갑이 권리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여기서 권리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디폴트예요. 첫 번째가 이게 디폴트고, 두 번째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죠? 출원을 통해 권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정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갑이 이미 출원을 했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갑이 취해야 될 조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건 어떻게 대응하는 거죠? 출원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통공정 신청에서 통공 전까지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 갑이 이미 출원을 했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답안을 적어야죠? 갑의 출원 전에 을출원이 공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다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혹시 기출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실 수 있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볼 때 정당 권리자 이 조치를 물어볼 때는 교수님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를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치를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라서 교수님들이 문제를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정당 권리자 조치 같은 거를 문제를 보면은 보통 특수한 상황에서 정당 권리자 조치를 물어보는데, 그때 대처법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때도 사실 통공정 신청을 적은 다음에 하나하나씩 상황에 맞게 풀어서 적으면 돼요. 그래서 통공정 신청이라는 그 마법의 두 문자는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 2번의 답안 보면은 첫 번째로 무권리자 출원의 법적 지위. 을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인 것은 사실 설문 1에서 검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을출원의 법적 지위, 여기 실제 배부된 답안에는 오기가 없는데 화면 자료에만 오기가 있어요. 출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출원 공개되어 있다 하면은 법적 지위에 뭘 적어야죠? 선언의 지위는 없다. 무권리자 출원 36조 5항. 그 다음에 출원 공개되었으니까 공직이수 지위나 확선의 지위가 있다. 적은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에 대해서는 확선의 지위가 없다 해서 29조 3항 단서까지 적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걸 적은 다음에 통상의 출원 가부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원 공개되었으니까 확선은 문제되지 않죠. 29조 3항 단서 때문에. 근데 공직이수 지위 때문에 신규성 위반의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신규성 위반을 먼저 찍어 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통상의 출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출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성 위반을 극복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공지를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방법이 첫 번째인 거고, 무권리자 출원일로 소급해서 극복하는 방법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통상의 출원이 안 된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화면 자료가 아무튼 오류가 있네요. 답안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을 적을 때는 심사 청구,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출원해서 34조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다 잘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권리 이전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죠. 그래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로 적어주시면 되겠고, 기타 조치는 이거 설문 3번 답안인데 아무튼 화면 자료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을출원이 설정 등록이 되었다. 이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서 통공정 신청에서 정당 권리자 출원이 35조로 바뀌고, 이때는 정보 제공이 아니라 무효 심판 청구 133조를 적어줘야 된다.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을출원의 법적 지위에서 설정 등록이 되었다.
아까 설문 2번 답안에서는 출원 공개된 상태다라고 답안에 적었거든요. 여기선 설정 등록이 된 상태다라고 적었고, 사실 작년 답안이랑 차이점이 이거를 또 적을지 말지를 사실 고민하다가 또 적었어요. 왜냐면 학습용 답안이기 때문에 정당 권리자 조치를 물어보면 얘를 항상 적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중복은 되지만 또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 권리자 조치하면 여기서도 통공정 신청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사의 출원은 신규성 위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공지에 정당 권리자 출원 가능하고, 합의가 되었냐 안 되었냐에 따라 신청인지 청구인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설문 2번이랑 다르게 배점이 1점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적어줄 수 있는데, 저는 기타 조치에서 거양 불 보호해서 거짓행위죄, 그 다음에 양도, 그 다음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발명자 보정. 그래서 을이 자기 자신을 발명자로 기재해서 출원한 상태니까 발명자 보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해서, 원래 기존의 준특허에서는 거양불 두 문자를 썼었는데 작년에 아무튼 발명자 보정에서 좀 쓴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들어가지고 기타 조치에 거양불보에서 이거 보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메인 조치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적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점이 높은데 기타 조치를 적어줄 수도 있고 다른 거 적어줄 수 있는 게 뭐죠? 이걸 안 적고 조치별 실익 적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치별 실익은 뭐죠? 이게 정당 권리자 출원하면 뭐 출원일 소급돼서 어떤 장점이 있고 존속기간에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 뭐 기타 등등 얘기를 적어줄 수도 있어요. 둘 다 적을 수도 있고 뭐 안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필속이나 암기량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2번이랑 3번은 이제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죠. 그 다음에 설문 4번. 설문 4번은 이거 나올 때가 됐는데 이거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뭐죠? 발명을 뺏겨서 출원을 하는데, 뺏겨서 그대로 출원한 게 아니라 이제 변경해서 출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설문 1번을 보면은 설문 1번에서는 발명을 뺏겨서 그대로 출원한 거고, 그다음에 설문 4번은 일부 변경해서 출원한 거죠. 일부 변경에 뭐가 있죠? 플러스 Y가 있죠. 그래서 일부 변경했을 때 그래도 이게 발명자로 볼 수 있냐 하면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과거 판례랑 최근 판례가 있는데, 과거 판례는 실적 동일 여부로 판단한 거고, 최근 판례는 발명 행위를 한 것인지, 즉 기사 창실기 했는지로서 판단하고, 차이가 뭐죠? 구체적인 차이? 과거 판례는 협의의 동일인데 얘는 광의의 동일 범위까지 발명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Y가 추가된 게 뭐냐면은 공지기술을 단순 결합했다. 공지기술 단순 결합했다 하면은 이거 발명 행위로 볼 수 있냐 하면 어떻게 판단해야죠? 광의의 동일 문구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보체변 효특차. 그래서 공지기술 단순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순 결합이기 때문에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발명자로 볼 수 없다.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적을 때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발명자 판례에서, 발명자는 뭐죠? 2조 1호의 발명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하고 기사 창실기 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 판례, 최근 판례에서 이건 아까 설명드렸고, 검토는 항상 최근 판례 지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 과거 판례를 적어야 되냐 하는데, 이거는 적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최근 판례가 전압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광의의 동일이고 이게 협의의 동일인데, 특허법원 판사님들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특허법원 판사님 절반 정도는 과거 판례대로 무권리자 출원 아직도 판단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이제 최근 판례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전압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둘 다 적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 적어주시기 바랬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할 때는 이건 잘해요. 실질적 기여 여부에서 기사 창실기 했는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등 여부를 꼭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판례가 사안 포섭하는 실제 판례 원문의 순서예요. 무권리자 출원을 판단할 때는 아무리 똑같은 발명이라 하더라도 그걸 보고 출원한 게 아닌 이상 무권리자 출원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에서 지등 여부,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뭐 얘기를 할 때 이 발명 내용 얘기를 했다. 이거를 먼저 판단하는 거고. 근데 이 사람 출원한 게 보니까
발명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투스텝 판단을 그대로 따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여기서 요거를 보고 출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문제에 나와 있어요. 보고 출원했다, 취득을 했다라는 거고 변경을 했는데 이거 실적 기여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발명자가 아니다.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문제에서는 승계인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승계인 여부는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설문 5번. 설문 5번은 이중양도 사건이에요. 이중양도 사건은 이것도 기출문제에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논점인데 이거는 핵심이 뭐죠? 적극 가담이 있냐 없냐로서 결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중양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고 다만 이걸 잘 알면서 적극 가담했는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적극 가담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중양도가 유효하다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중양도가 유효할 때 꼭 적어줘야 되는 법조문이 뭐죠? 꼭은 아닌데 38조 1항이에요. 38조 1항이 어떤 조문이죠? 이중양도를 전제로 한 규정이죠. 이중양도가 있을 때 그들 사이에 우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인데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늦게 출원한 사람은 대항할 수 없어서 무권리자 출원을 죽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1승계인, 제2승계인이 있는데 제1승계인이 먼저 출원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제2승계인이 출원했더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거 제가 답안 적은 걸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방식으로 적는 방법도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보세요. 승계가 나오잖아요. 승계가 나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권리 주체 문제이다라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판례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승계를 해주면 더 이상 그 권리 귀속 주체가 아니므로 무권리자 특허에 해당한다. 뭐 이런 판례도 있죠. 그래서 권리 귀속 주체를 판단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럼 귀속 주체라는 표현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원시적 귀속 주체가 있고 후발적 귀속 주체가 있어요. 원시적 귀속 주체는 발명을 한 발명자, 병이 원시적 귀속 주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후발적 귀속 주체는 승계를 받은 사람들이 후발적 귀속 주체가 돼요.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적을 때는 발명자주의, 원시적 귀속 주체 관련 내용을 먼저 적어주셔야 되고 후발적 귀속 주체인 37조 1항을 적어주시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기 귀속 주체 판단할 때 병은 발명자이다. 그 다음에 정은 제1승계인, 그 다음에 무는 제2승계인 해서 이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양도가 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38조 1항 그들 사이에 우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까지 적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중양도가 있으면은 원칙과 예외로서 그 유효성까지 적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사안 포섭할 때 이 골격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 아무리 잘 쓰더라도 이 골격이 판례에서 실제 판단하는 순서예요. 네. 승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승계인이 출원했다 하면 판례는 뭘 보냐면은 발명자가 누구인지 먼저 봐요. 그래서 발명자가 발명을 했으니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가진다. 근데 뭐 을한테 승계해줬다. 그러니까 승계가 유효해서 을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발명자를 먼저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승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2차 승계가 있었다. 해주신 다음에 2차 승계는 이중양도 논점이 걸려 있으니까 적극 가담 여부에 따라서 유효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적극 가담이 없으니까 유효하다 쪽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결론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전 실제 답안에 보면 원칙적 등록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적 등록 가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1차 승계인이 먼저 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원칙적 등록 가능.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차용 답안이라서 개인적으로 멋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적는 게 멋이냐 하면은 병이 원시적 귀속 주체인지 이거를 이제 먼저 해서 여기에 33조 1항 본문 발명자주의 이 내용을 적어준 다음에
병이 발명을 했으니까 원시적 기속 주체다. 이 내용을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의 1차 승계인인지 여부. 그래서 여기선 법정은 뭘 적는 거죠? 37조 1항 적어준 다음에 양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얘는 1차 승계인에 해당한다. 이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무가 이제 2차 승계인인지 적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1번에 이중양도의 유효성, 이중양도의 유효성에서 여기 뭐 판례까지 적어주신 다음에 적극 가담 사정이 없으니까 얘는 2차 승계인으로 유효하다 적어주시고, 4번에 어떻게 적는 거죠? 무의 등록 가능성 해서 여기에 뭘 적는 거죠? 38조 1항을 적은 다음에 정이 먼저 출원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등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사례형 목차. 그래서 팍팍팍팍 적혀 있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그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조 1항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명자 판단할 때 이제 원시적 기속 주체 잡는 거고, 37조 1항은 이 정의 1차 승계인지 판단할 때 잡는 거고, 38조 1항은 사실 결론적으로 등록 가능한지 판단할 때 적는 거고, 이중양도의 유효성은 제 2차 승계인이 유효한 2차 승계인인지 판단할 때 적는 거기 때문에 이거 풀어서 적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적으면 이제 교수님이 감동하겠죠. 이게 쉽냐 하면 쉽진 않죠.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승계가 있다 하면은 그 권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 기속 주체부터 승계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한 다음에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적어주면은 더 멋있는 답안이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사례집 하에는 좀 목차가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간지나게. 근데 도약 GS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 좀 연습을 하는 거니까 법조문 쫙 적고 판례 적고 그 다음에 사안포섭하고 결론 내리고, 이 정도만 적어도 훌륭하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번은 설문 1번, 설문 2번이 그거죠.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나눠서 사실 물어보고 있는 거죠. 표현만 뭐 공동 발명인지 판단하라고 돼 있는데 결국 발명자인지를 설문 1번에서 판단하고 설문 2번에서는 승계인인지 판단하는 건데, 공동 발명 여부 판단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법조문 먼저 적고 판례 다 적고 그 다음에 사안 포섭할 때 이제 실질적 기여 여부 판단해 주시고 상호 협력 여부 판단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을 본 다음에 뭘 조정하면 되죠? 판례를 어느 정도 두께로 적을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6점이다 하면은 공동 발명 관련 판례가 엄청 많잖아요. 길고. 그럼 이거 줄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2점이다 하면 공동 발명 판례를 다 적어줘야죠. 그래서 도약 GS는 각 문제 논점별로 표준 답안, 풀배점 답안을 적도록 하니까 이거 12점으로 돼서 공동 발명 판례를 모두 적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안에서 핵심은 뭐죠? 공동 발명 판단할 때 기사 창실기 했는지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학 발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의약용도 관련된 뭐 항암제 사건인데, 이거 교수님들 그 변호사 모의 시험 쪽이나 특강 문제 보면은 의약용도 발명이나 뭐 의약품, 화학 발명이다 하면서 이거 실통 발구안으로 판단을 해야죠. 실제 실험을 통해 구체화하고 완성했는지로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이 발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 작성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공동 발명 관련 규정 2개를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련 판례는 풀배점으로 적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제가 그 잔소리 하는 게 될까봐 설명은 안 드리죠. 이거 준특허 보면은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갖다 바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배점에 따라 이거를 많이 적을지 조금 적을지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문자 설명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득 이상이니까. 네. 혹시 준특허를 안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뭐 각자 기본서 내용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별 얘기를 다 하죠. 네. 그 다음에 사안포섭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발명 X의 성질에서 화학 발명에다 이걸 먼저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 기여 여부 판단할 때 실통 발구한 했는지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뭐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고 뭐 기타 등등 봤을 때 실통 발구한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을은 실통 발구한 했죠. 실제 실험을 구체화해서 이제 의뢰를 해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을이 이제 실적 기여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실험 대행 기간은 실험을 했지만 얘는 실통 발구하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가 무슨 지시로 인해서 실험만 반복적으로 했다 하면은 걔는 발명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까지 적어주시면은 되게 좋은 답안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 기여한 사람이 2명 이상이다 하면 상호 협력 여부까지 적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 기여한 사람이 1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협력 여부 그냥 적지 않고 공동 발명 아니다, 곧바로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명 X의 성질을 화학 발명도 이거 누락하시면은 좀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적을 때 사안포석 어떻게 하죠? 이게 여기 공동 발명 관련 판례랑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공동 발명에서 화학 발명일 때 판례가 어떻게 하죠? 뭐 화학 발명은 실험 결과로서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뭐 실험 데이터 없으면 완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실통 발구안으로서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발명 X라는 건 우리가 포섭을 할 때 일단 의약용도 발명에 해당한다 라고 찍어 주시고, 네, 의약용도 발명, 그 다음에 출원 전 양리기 전이 밝혀졌다는 사정이 없으니까 실험 데이터가 없으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발명에 해당한다, 이걸 찍어 주셔야 내가 그 밑에서 실통 발구안으로 판단하는 논리적 흐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판례 적으면은 단순히 기재한 게 아니라 이걸 사안포섭에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실험 데이터 없으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발명이기 때문에 실통 발구안으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되죠? 교수님들 감동하겠죠. 근데 이거를 실제 시험장에서 적을 수 있냐 없냐는 이제 그 개인 역량이 될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죠.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출원인 적격을 판단하라 했어요. 이게 설문이라서 공동 발명은 아닌데, 얘가 발명자라고 해서 껴줘서 이제 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이게 주 쟁점인데, 명시적 승계는 없었지만 묵시적 승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주 쟁점이죠. 그래서 묵시적 승계는 뭐죠?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 판례를 떠나서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기득 이상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44조 규정이 요건이랑 효과가 있어요. 요건은 뭐죠? 공유하고 있으면 효과는 뭐죠?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 근데 현실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갑이 혼자 단독으로 발명했어요. 근데 을이 나 명의로 껴줘, 나 출원인 명의로 껴줘 하는데 갑이 당연히 안 껴주겠죠. 왜냐면 공짜로 껴주면은 자기 지분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안 껴주겠죠. 근데 그걸 껴줬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공동 출원을 하려면 특파권이 공유일 때 공동 출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에는 묵시적 지분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판례가 함부로 인정은 하지는 않고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나 공동 출원인 명의로 껴줘 하면서 갑이 싫어하니까 그 500만 원 줄게 껴줘 해서 알았어 해서 껴줬어요. 그럼 묵시적 지분 이전 인정이 되겠죠. 이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병 회사가 출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갑이 자기 출원인 명의로 껴달래요. 근데 돈 주면 껴줘, 이게 맞는 건데, 돈을 안 줬지만 돈에 해당하는 정도로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니까 그래도 껴줬다면은 공동 출원을 했다라는 건 공유일 때 공동 출원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분 이전에 대한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돈은 안 줬으니까 상당한 기여, 이게 있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안 보면은
출원인 적격이 인정되냐 하면은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판단해 주는 건데, 네. 출원인 적격에서 3.3조 1항 본문은 형식적으로 이제 적어줄 수 있는 거고, 발명자인지는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게 뭐죠? 갑이 병회사한테 이제 나 발명자니까 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그래 네 정도면 발명자야 하면서 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사자들 그 의사표시 합의로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거죠. 그래서 판례 실제 원문을 보면은 이게 발명자라고 해서 껴줬다고 해서 발명자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판단. 그래서 갑은 발명자가 아니다. 네, 병이 인정을 해도 발명자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승계인인지 여부. 승계인인지 여부는 어떻게 적냐면 법조문 적고 판례 적고 사안 적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법조문은 이제 승계가 있다면 권리 주체 문제이기 때문에 원시적 기속 주체부터 출발해서 이제 승계 관련 규정을 적어주는 게 순서예요. 그래서 원시적 기속 주체는 누구죠? 을이에요. 을이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병한테 승계를 한 건 명시적 승계 약정이 있어요. 영구성과 기속 계약이라고 해서 이거는 승계 계약이 있는데 병이 갑한테 명시적으로 승계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승계가 인정되냐 하면은 이건 적극이다. 해서 묵시적 승계 관련해서 판례에서 네, 두 가지죠. 네. 묵시적 지분 이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분 이전 고려 요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사안 포섭할 때는 상당한 기여가 인정되니까 묵시적 지분 이전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발명자는 아니지만 승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주시면은 이걸 뭐라고 하죠? 기계식 답안. 네, 그래서 33조 1항 본문 위반이 나오면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판단하는 거고, 묵시적 승계가 나오면은 이제 명시적 승계, 묵시적 승계 판단하는 거고, 답안을 적을 때는 법조문 적고 판례 적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출원인 적격 문제가 발명자인지 승계인인지 판단해줘서 네,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논리적 빈틈은 없어요. 근데 이거 사실 부사를 할 때 이게 자기가 좀 논리 체계를 알고 있다면은 어떤 문제를 풀든 이런 식으로 좀 답안이 이쁘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제 3번. 네. 네. 설문 1번은 단문이에요. 그래서 진보성 판단 방법 10점. 실제 시험에 나오면 변별력은 없어요. 왜냐면 다들 100점만 적당히 채워주시면 비슷한 점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기통선대로 적는 거죠. 출기통선대. 그래서 출기통선대. 네, 이게 진보성 판단 순서죠. 그 다음에 출기통선대 그냥 적는 게 아니라 법조문 적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각 내용을 적을 때는 심사기준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 준특허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그냥 순서대로 갖다 적어놓은 것에 불과하고 기초지에스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은 뭐죠? 맨 마지막 단계에서 쉬운지 안 쉬운지 용이성 판단이 있는데, 용이성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 표현으로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거는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는 거고, 구성의 곤란성을 따질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효과를 고려하는 거고, 효과뿐만 아니라 암시, 동기, 역교시, 기타, 통상인 기술자, 창작 능력 다 고려해서 결국에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는 게 진보성 판단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보성 관련 논점에 대해서 각 쟁점들이 어디 주소 설정이 되는지 그걸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되고 기본 문제로서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나오긴 나오는데 잘은 안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이건 학습용 문제에 해당하는데, 기출문제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배점이 15점이었어요. 한 10년 전 정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15점은 제가 볼 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0점으로 좀 줄여놨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설문 2번. 설문 2번은 진보성 위반 통지가 왔는데, 이게 기술 분야가 다르다. 그래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이거 주장이 타당한지 하면은 기술 분야가 다를 때 판례를 적어줘야죠. 네, 그래서 기술 분야가 다를 때는 원칙적으로 선행기술 적격이 부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 두 가지를 갖추면 선행기술 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건 두 가지 뭐죠? 특정 분야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통상 유저가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선행기술 적격이 인정된다. 그래서 판례에 적고 결론도 판례 구조에 맞춰서 원칙과 예외로 나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답안이랑 차이 뭐죠? 작년 답안이랑 차이는 제가 여기 하이픈으로 소제목을 붙였어요. 작년에는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 목차만 보고 채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답안을 적으라면서 저한테는 왜 그렇게 안 정리하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보고 이거 실제 채점이 가능하게 안에 내용은 그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적당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은 결합 발명 진보성 논점이에요. 이게 구성 요소가 각각 따로따로 선행문헌에 게시가 되어 있을 때 진보성 부정 거절일 통지 왔을 때 요거 유능한 변리사인 당신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 네, 보정 없이 등록받고 싶다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적을 것인지 이건데, 문제가 아무튼 저는 수험생 때 이게 싫었어요. 내가 아직 수험생인데 왜 날 변리사로 전제해서 이렇게 문제 물어보지 않는데, 그런 게 기출 문제도 실제 나오기 때문에 멘탈을 강화시켜드리기 위해서 기분 나쁘더라도 내가 변리사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을 적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답안 내용은 뭐 적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서 10점짜리 문제인데,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방법은 엄청 빈출이죠. 그리고 이거 적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풀답안으로 적을 때 이렇게 적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결합 발명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적극 적어주시고, 결합 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에서 대방결상이죠. 네. 그래서 유기적 결합된 전체가 판단 대상이고, 판단 방법은 구성의 곤란성 따지는 거고, 결합 요건은 이제 문헌 동기, 비문헌 동기 적어주시고, 상승 효과.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는 사후적 고찰 금지는 진보성 반박을 할 때 보통 함께 적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배점 보고 결정해요. 배점이 만약에 6점이라면 사후적 고찰을 안 썼겠죠. 배점이 10점이라면 사후적 고찰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안에서 내가 판례를 썼으니까 이걸 이제 녹여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박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출원했는데 선행문헌 A, B, C가 따로따로 공지되어 있어서 진보성 위반 통지가 왔다 하면 첫 번째로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세 개 중에 기술 분야가 다른 게 있어서 선행기술 적격 자체가 부정된다라고 먼저 공격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이게 선행문헌 적격이 각각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진보성이 부정되는 건 아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공지가 되었을 때는 결합에 대한 암시 동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합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네 번째로 결합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명이 된다 해서 과제의 결리가 상이하다든지 뭐 상승 효과가 발휘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기적 결합된 전체로서 내 거는 좀 특이한 발명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진보성을 부정하는 건 사후적 고찰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서 여기 대방결상, 사후적 고찰 금지까지 사안 포섭에 다 녹여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안 적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적었는지 아시죠? 옛날에는 떡답안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걸 쫙 쓴 다음에 사안 포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위 판례들의 기초에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하고 한 줄 쓰고 끝냈어요. 그래서 한 줄 쓰고 사안 포섭 짠 하고 끝낸 거죠. 근데 그 답안이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안 포섭 한 답안이랑 당연히 이게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판례를 적었으면은 그걸 사안에 조금씩 녹여낸 티를 내주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아무튼 좋은 답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 4번. 설문 4번은 상업적 성공과 진보성 판단의 관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상업적 성공은 1차적 고려 요소가 아니라 2차적 고려 요소이다. 그래서 원래는 진보성 판단할 때 구, 목, 효 1차적 고려 요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뭐 상업적 성공 이런 거를 2차적 고려 요소로 고려를 한다. 근데 판례가 뭐라고 하죠? 판례가 진보성 판단의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이 가능하지만 이것만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1차적 고려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보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1차적 고려 요소를 판단한 결과 진보성이 부정되는데 상업적 성공만으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업적 성공이라는 것은 비기술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인가성 그것이 기술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업적 성공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진보성 판단의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이 가능하다 해서 이게 판례의 태도인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아는데 보면은 다 아는데 암기하고 적었냐 안 적었냐 이거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성공은 굉장히 빈출 문제이고요. 진보성 판단에서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사실 최근 변호사 시험에서도 상업적 성공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낼 거 없으면 상업적 성공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적어줄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판례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론 해가지고 결국에 이게 1차적 고려요소랑 2차적 고려요소가 있는데 2차적 고려요소로 적당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업적 성공은 사실 사례 문제로 나올 때도 있죠.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발명을 한 다음에 출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출원 전부터 이거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발명을 해서 출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진보성 판단할 때 이걸 고려해야 되는지 상업적 성공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거는 페이크죠. 그래서 이거는 사례집 하에 있는데 상업적 성공을 실제 했으면은 고려 여지가 있지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그냥 이건 나중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출원을 했다고 해서 이거 상업적 성공으로 진보성 판단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크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판례 적고 결론 2차적 고려 요소 해서 답안 안의 내용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신규성 상실 사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아까 진보성 판단 방법을 적으라는 문제처럼 그냥 단문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런 거 변별력 없죠. 그래서 빨리 적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29조 1항 적고 각호 적고 공공반전에서 뭐 판례나 내용들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안을 보셔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판례 읽어드리는 건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회선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만 있고 판례로서 일반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기준이 적혀 있는데 암기해야 되냐 하면은 대충 몇 번 본 다음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답안을 그 정도로 꼼꼼히 보진 않기 때문에 판례는 좀 열심히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 적절히 강약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1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은 이것도 기출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C랑 C'이랑 차이가 존재하는데 신규성 위반 통지를 한 거죠. 그러면은 거절 이유 당부 하면은 거절 이유 통지의 당부랑 거절 이유 당부랑 다른 거죠. 거절 이유 통지다 하면은 절차적 위법 여부, 실체적 위법 여부 들어가는데 거절 이유가 있는지, 거절 이유가 타당한지 하면은 실체적 당부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절 이유 통지의 당부를 물어봤다면 뭐 이 기재 내용상 통상 예절하면 이 취지를 알아들을 수 있다 하면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는데 네, 여기서는 거절 이유의 당부를 물어봤으니까 절차적 하자는 적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성에서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신규성은 29조 1항에서 출원 발명이 있고 공지 발명이 있을 때 얘네가 동일해야지 신규성이 부정되는 건데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다. 그럼 차이가 있으면 이때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하면 이게 맞냐 하면은 차이가 무시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무시되는 경우가 이게 표현상 차이에 불과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이럴 때는 차이가 무시돼서 동일하다고 봐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본질은 차이가 있는데 이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냐 이거기 때문에 실질적 동일 개념을 적어 주셔야죠. 그래서 표현 형식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사상의 실체에 착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그 실체에 착안해서 판단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차이가 무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기술사상 실체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표현상 차이라든지 뭐 미세한 차이가 뭐죠? 이게 협의의 동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과구주구 세요미차 네. 이런 경우에는 차이가 무시된다. 그래서 거절 이유가 타당한지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먼저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C랑 C'이랑 차이가 있다. 찍어 준 다음에 차이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거절 이유가 부당합니다. 네.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거절 이유가 타당한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표현상 차이, 미세한 차이 있을 땐 거절 이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목차가 딱 보면은 일반론 쓴 거랑 사안포섭한 거랑 대응되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이 친구 좀 답안 쓸 줄 아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좀 제가 바꿨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표현상 차이 있잖아요. 표현상 차이를 우리가 실실의 동일, 실실의 동일, 내재적 동일, 뭐 이런 식으로 불릴 때가 있어요. 표현상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이제 만들어 봤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실시가 동일하다라는 거고, 그럴 때는 기술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내재적 동일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 판례를 한 줄 처리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실시가 동일하면은 이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쟁점은 실제 어디 있죠? 파라미터 발명일 때. 파라미터 발명에서 신규성 판단 어떻게 하죠? 청구 범위를 환산해서 동일하든지, 발명의 설명에 실시례가 동일하면 실질적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청구 범위 환산해서 동일하다는 게 표현상 차이에 불과하다는 거고, 발명의 설명에 실시례가 동일하다는 게 실시례 동일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 내재적 동일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이 내재적 동일 개념은 일반적인 발명에서도 당연히 쓰일 수 있지만 파라미터 발명에 아무래도 쓰일 수 있고, 파라미터 발명은 현재 A급으로 당연히 찍히고 있죠. 네, 그래서 주소 설정할 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또 몰라서 여기 질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라미터 판례는 왜 안 적었나요? 배점이 막 10점이면 제가 적을 게 없으니까 그거까지 적었겠죠. 근데 배점이 6점이니까 그게 내재적 동일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답안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설문 2번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간지나게 작성하는 방법이 뭐죠? 거절 이유가 타당한지 물어봤으니까 저는 신규성 쟁점이에요. 근데 신규성 내용은 설문 1번에서 이미 일반론을 다 썼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적극. 그래서 여기에는 C랑 C'이랑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신규성 부정 여부. 그래서 여기서 뭘 적는 거죠? 여기서 내재적 동일이나 뭐 협의의 동일 판례 같은 걸 적은 다음에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규성이 잠시만요.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뭐 이거 목차 표현은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먼저 찍고, 차이가 존재할 때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해서 판례를 적고, 그래서 3번에 거절 결정의 당부해서 요러요러요 하니까 어떻다 라고 마무리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적으면 교수님이 보고 또 감동을 할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사정만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판례를 각각 요소로 잘 배치를 했구나. 그래서 결론으로 거절 이유가 타당한지 모아서 잘 적어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사례를 파해서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인 거고, 이제 초보자분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판례 쓰고 사항포섭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그거예요. 제 답안은 참고만 하시면 되고, 더 멋있는 답안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멋있는 답안은 이런 게 실제 시험에서 좀 먹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은데 교수님들이 보고 이게 딱, 이 친구는 목차만으로 이 문제 핵심이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은 네, 선행발명 1, 2. 이 선행문이 2개인데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하면은 이게 타당한지 하면은 부당한 거죠. 왜 부당한 거죠?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 때문에 부당한 거죠. 그래서 신규성은 1대1 대비를 해야 되는데 1대 다 대비는 진보성 영역이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줄 수 있죠. 그리고 선행기술 단일의 원칙은 원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어요. 2개의 선행기술을 합쳤을 때 만약에 그중 일부가 주지간용 기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과구주부 세요 미차로서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행기술 단일 원칙 판례를 적어 주시면 되고, 선행기술 단일 원칙 판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네, 특허 발명, 선행 발명 1대1로 대비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선특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특은 뭐냐면 선행 문헌에 특허 발명의 모든 구성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은 뭐죠? 특허 발명의 구성이 여러 선행 문헌에 따로따로 게시된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판례 구조가 있으니까 1대1 선특 이런 식으로 판례를 외워주시면은 요게 판례 분량이 조금 늘어나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기계적 암기를 할 때 쓰는 방식인 거고, 대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면은 그거 알면은 떠오르는 대로 써도 또 엄청 꼼꼼히 보지 않기 때문에 아, 이런 골고루 돼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이 선특은 이게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이 사실상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다. 네. 그 다음에 사항보습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선행기술 단일 원칙상 거절은 부당한 거고 예외적으로 미세한 차이다. 네, 그래서 선행기술 하나가 주지간용 기술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효과 발생이 없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라면은 그때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타당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혹시 이거를 누락을 안 하는 방법을 또 설명드리면은 무슨 원칙이라고 적는 것들은 대부분 예외가 있거든요. 선행기술 단위 원칙 하면은 당연히 이제 예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예외를 누락 안 하겠죠. 근데 원칙을 그냥 선행기술 단위 원칙은 1대1 대비다 이렇게만 외워놓지 말고 원칙을 적을 때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해 놓으셔야 실제 누락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끔가다 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방금 이 설명드린 내용 때문에 기본서 보는데 무슨 원칙을 써져 있는데 예외가 설명이 안 된 게 있는데 이건 예외가 뭐죠? 그러니까 기본서 보니까 원칙만 있고 예외가 없는 경우, 책에 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질문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탐구 영역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답안을 작성할 때 어떤 원칙을 적으면은 그 원칙을 적용해서 풀 때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답안 목차 짤 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용도로 누락 방지를 하라는 의미인 거지, 자기가 기본서에 써져 있는 원칙의 모든 예를 다 학자처럼 연구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니까 필요에 따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설문 4번. 설문 4번은 이게 리모컨 회로에 대한
발명을 한 다음에 이거를 친구한테 알려주면서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애초에 알려주면 안 됐죠. 근데 알려주면서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했는데 세상엔 또 비밀이 없으니까 얘가 또 이제 심심해서 이걸 이제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 기술적 특징이 내부에 있고 외부 촬영 사진만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을 이제 신규성 상실되는지 이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답안 적는 방식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뭐죠? 신규성 판단할 때 선행문헌이랑 출원 발명이랑 두 개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 발명 적격이 인정되려면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개시 요건이랑 용의 실시 요건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부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외형 사진을 올리면 개시 요건, 구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 통상 유저가 직접 쉽게 반복 실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올려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적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조금 간지나게 좀 바꿨어요. 왜냐면 기초 GS 답안이 너무 심심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땐 이 정도 적기 어려운데 아무튼 심심하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게 조금 느낌만 가미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례집 파에서 쓰는 방법인데, 외형 사진 게재로 신규성 상실 여부 소극 잡고, 비밀 유지 위반으로 신규성 상실 여부 소극 잡고 하면은 조금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례 두 가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니까 아무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외형 사진으로 신규성 상실이 일어나진 않는다. 네. 그 다음에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이 판례는 어떻게 되죠?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지시켰을 때는 그 시점부터 공지된 것을 볼 것이다. 기본서 보면 그거는 의사의 반환 공지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근데 여기 판례의 태도는 뭐냐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지를 시켰을 때 그 시점부터 공지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는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지를 시켰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면 공지를 판단하려면 둘 다 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외형 사진만으로는 내부 특징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공지시킨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쪽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전부 드린 거고, 아시다시피 상표 도약 GS랑 다르게 보너스 문제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보너스 문제를 만들 때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보너스인데 사실 이게 중요도가 더 낮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설명드려야죠. 네. 제가 답안 작성한 다음에 쉬는 시간에 문제를 읽어보시라 했는데, 문제를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쉬는 시간은 강사 모답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적었나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5번부터는 간략히 사실관계를 설명드리고 해설을 할게요. 네. 쭉 갈게요. 쉬는 시간 없이.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 쟁점이에요.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언제 쟁점이 되냐면, 선출원이 있을 때 등록받을 수 있는지 하면은 선출원주의 위반인지 확선 위반인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규정 모두 다 이제 앞에 출원이랑 동일해야지 이제 그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이 동일의 의미는 규정 취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선출원주의는 광의의 동의를 채택하고 있고,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협의의 동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발명을 출원했을 때 여기에 청구 범위랑 발명의 설명에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동일한 내용을 청구 범위의 정냐, 발명의 설명의 정냐에 따라서 이 등록 배제 지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구 범위에 적으면 등록 배제 지위가 더 넓고요.
발명의 설명에 적으면 등록 배제 지위가 좀 더 좁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걸 상대방이 비슷한 걸 추론합니다. 근데 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을 때는 얘가 등록 배제 지위가 좁기 때문에 이게 확선 지위가 안 미쳐요. 선언의 지위는 당연히 없죠. 발명의 설명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선언의 지위는 없는 거고 확선 지위가 안 미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설문 1번이랑 설문 2번이 나눠져 있는데 이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걸 청구 범위로 옮기는 보정을 하는 순간 얘는 등록 배제 지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는 등록 가능한데 등록 불가능해지는 경우로 바뀌는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선출원 확선 같은 경우에 핵심이 뭐냐면 아무튼 동일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이고 이게 대법원 판례로서 기존에 축적된 법리이고 중요한 법리이고 교수저에 다 설명이 되고 있고 교수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실제 시험에 아직 출제만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대법원 판례에 속하는 것이고요. 되게 기본적인 내용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 앞에 선출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진선확을 검토해 주시면 돼요. 보세요. 뒤에 출원이 등록 가능한지 보통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출원이 있을 때 뭘 검토해 주셔야 되냐면 얘가 뒤에 출원 전에 출원 공개되는지 아니면 뒤에 출원 후에 출원 공개되는지 출원 공개 시점이 어딘지에 따라서 신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선확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당연히 이거 쟁점이니까 신진은 문제 안 되게 됐겠죠. 그래서 신규성 진보성 위반 여부는 출원 공개 시점 1년 6개월을 계산해 보니까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선확이 논점을 되죠. 그러니까 논점을 적을 때는 이제 목차로 이제 관련 특허 요건에서 법적 문제 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때 선출원 확대된 선출원지 문제를 풀 때는 이거는 사례집에서 가끔씩 이제 나오는 건데 앞에 출원의 지위를 먼저 확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뒤에 출원이 거절 이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결론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선출원의 지위를 먼저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지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지 고려해서 연필 A는 청구 범위랑 발명의 설명에 모두 적혀 있으니까 선언의 지위랑 확대된 선언의 지위를 모두 다 갖는 거고 그다음 필통 B는 발명의 설명에만 적혀 있으니까 확대된 선언의 지위를 갖는 거고 이걸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 이제 순차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연필이 아니라 필통 A 플러스 B가 후출원에 기재된 건데 등록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면 연필이랑 한번 동일한지 비교하고 필통이랑 동일한지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광의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겠다. 네, 판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출원주의에서 동일성은 통보체변 효특차 판례 적어주시고 선출원주의는 연필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필통 B 플러스 C, 필통 B 플러스 C랑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서 선출원주의 위반이 아니다. 적어주시고 확선 판례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건 확선 판례는 중요 판례이고 좀 두꺼워요. 근데 이 골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진보성과의 구별이에요. 확선은 동일성 판단이기 때문에 진보성이랑 달라요.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고 이때 효과를 고려합니다. 근데 확선은 어떻게 판단하죠? 구성이 동일한지 따지고 효과를 참작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스텝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뒤에 붙는 게 다른 거죠.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을 따지고 이때 효과를 고려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선은 구성이 동일한지 따지고 이때 효과를 참작하는 거. 참작이랑 효과는 아무튼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의미인데 동일한지 따지는 건지 아니면 곤란한지 따지는 건지 이게 진보성이랑 구별된다. 판례가 이제 진보성이랑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일성 범위. 네, 동일성 범위는 확선은 과구주부 세요 미차. 네, 협의의 동일 판례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선출원주의랑 차이죠. 확대된 선출원주의 동일 확장 제한. 이건 뭐죠?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다면, 네, 통상 유자가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랑 차이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협의의 동일이 가운데 들어가 있고, 협의의 동일 가운데 들어가 있고, 앞에는 진보성이랑 차이를 말하고, 뒤에는 선출원주의랑 차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선의 판례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사안, 확선 위반 여부는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는 거랑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연필이랑 필통 모두 다 발명의 설명에 적혀 있어요. 근데 연필이랑 필통이랑 모두 협의의 동일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확선 위반이 아니라서 결론,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등록 가능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필통 B를 청구 범위에 기재하는 보정을 수행하게 되면 이게 등록 불가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설문 2번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문 2번을 보게 되면은 연필 A, 필통 B, 청구 범위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을 합니다. 네, 보정을 수행하는 거죠. 이때 설문 1의 결과가 달라지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결과가 달라지게 제가 문제를 낸 거죠. 그래서 필통 B가 청구 범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등록 배제 지위가 광의의 동일 범위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필통 B 플러스 C가 등록이 불가능해집니다. 답안 목차 어떻게 작성하죠? 이것도 다 기본서 프랙티컬 컨텐츠에 있긴 있어요. 네, 보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정의 적법 여부, 네, 뭐 신규사항 추가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서 적법하다. 보정이 적법하면 어떻게 되죠? 명문의 규정 없으나 취지상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럼 소급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출원 X의 지위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특히 선언의 지위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필 A가 선언의 지위가 있다가 사라지고 필통 B가 선언의 지위가 발생하는 거죠. 네, 적어주신 다음에 그러면 출원의 지위 잡으면 그 뒤엔 뭐 하는 거죠? 이제 선출원, 확선 위반인지 이제 각각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선출원주의 위반인지 하면은 적극이에요. 네, 청구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등록 배제 지위가 넓어서 선언의 지위 위반으로 걸립니다. 확선 위반은 아니죠. 네. 왜냐면 발명의 설명에 있는 건 협의의 동일 범위까지밖에 등록 배제 지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확선 위반 아니에요. 아무튼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가 설문 2에서 발생했으니까 결과는 상이하다.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선출원이 있고 후출원이 있을 때 후출원 등록 가능성을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선출원을 보정한 다음에 이제 등록 가능성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텝을 따라서 판단을 해주시면 답안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전통 논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출원, 후출원이 있을 때 후출원 등록 가능성을 물어본다 하면은 선출원의 공개 시점에 따라 신진 선확 중에 어떤 게 쟁점인지 먼저 뽑아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확이 쟁점이면 출원의 지위를 잡고 선확을 순서대로 판단한 다음에 등록 가능성 판단. 그 다음에 보정이 있다 하면은 보정이 적법한지 소급표에서 지위 변동 이렇게 스텝 바이 가주시고 그 다음에 선언 확선 판단한 다음에 등록 가능성 이렇게 해서 아무튼 기본 목차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을 빠뜨리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고 그냥 생각했던 대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6시 수업 종료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전부 말하면 사실 6시가 훨씬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말이 안 되게 이게 마지막 문제, 보너스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지금 35분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중간에 한번 가졌으면 더욱더 완벽한 강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문제 6번은 청구범위 유예 제도랑 외국어 출원 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논문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영어 논문을 통해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외국어 출원 제도랑 청구범위 유예 제도랑 이게 동시에 이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를 되게 쉽게 단순화해서 똑같이 구성을 해놓은 것이고요. 설문 1번에서는 단문을 물어봅니다. 네. 국어 번역문이랑 청구범위 제출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설명하고 그 법정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취해지는 조치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법정 기간은 어떻게 되죠? 1, 2, 3바. 그래서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 그 다음에 제3자 심사 청구 통지일로부터 3개월 중 빠른 날.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때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취하 간주되고 출원 공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죠?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본 내용을 이제 답안 골격에 맞게 이제 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번역문 제출이랑 청구범위 제출을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상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써주는 게 조금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외국어 출원 제도랑 청구범위 유예 제도를 각각 조금씩 설명을 해주신 후에 물어본 거를 목차로 각각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까 말한 대로 1, 2, 3바 넣어주시고 취급은 출원 공개되지 않고 취하 간주된다. 이거 넣어주시고 이유는 법조문들 병기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설문 2번.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논문 명세서와 국어 번역문 법적 지위. 네. 이것도 이제 매번 똑같은 형태로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내용인데 영어 논문은 최명도 지위를 갖는 거고 국어 번역문은 명도 지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각각 법조문이 있어요. 네. 영어 논문은 42조의 3, 1항. 그래서 영어 논문은 아무튼 영어로 된 내용으로 출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된 내용으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출원을 할 때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출원을 할 때 제출한 서류는 최명도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 번역문 제출하게 되면은 보정간주 조항이 있어요. 보정간주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보정서의 지위, 즉 명세서 도면의 지위를 갖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출원을 할 때 어떤 내용을 이제 기술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면 얘는 이제 최명도예요. 최명도.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여기 A면은 A 프라임이라는 서류로 보정을 할 수 있죠. 보정을 하게 되면은 보정의 효과가 뭐죠? 소급표가 있어요. 애초에 A 프라임이라는 내용으로 출원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은 걔는 최초를 뺀 다음에 명세서 도면이다. 명세 도면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심사 대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원 과정에서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뒤에 보정을 하게 되면은 보정한 내용으로 심사를 합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 진보성 입안 통지 받아서 청구범위 감축을 하게 되면 감축된 내용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영어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면 보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번역문은 명세서 도면의 지위가 있는 거고 이게 심사 대상 명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심사 대상 명세서가 되면 되는데 한 가지 기능을 더 부과해 놨죠. 뭐죠? 여기 신규 사항 추가 금지. 그래서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추가 금지는 사실상 이거는 심사 편의 규정이죠. 원래는 최명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원문 신규 사항 추가 금지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게 법적으로 맞는데 심사관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네, 등록 전까지는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추가 금지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명도 역할을 가지면서 그 외에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 후에는 국어 번역문 신규 사항 추가 금지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네, 심사 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왜 이렇게 되냐면 최초로 제출한 서류가 있고 보정서에 제출하면 그게 명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설문 3번. 설문 3번은 영어 논문에 어떤 효과를 적어놨는데 국어 번역문 제출할 때 그걸 잘못 오역을 해서 제출을 했어요. 이때 이걸 인지를 했어요. 출원인이.
그러면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오역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조치가 나와요. 뭐죠? 국어 번역문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오역 정정을 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수도 있고. 이거 왜 하는 거죠? 오역이 있을 때는? 오역이 있을 때는 하는 이유를 먼저 적어줘야 돼요. 국어 번역문 오역이 있으면은 47조 2항 전단에 원문 신규 사항 처음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된다. 근데 수정을 할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사안은 한 가지만 가능하죠. 왜 그렇죠? 국어 번역문 교체는 안 됩니다. 보정을 하거나 심사 청구하면은 국어 번역문 교체가 안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청구 범위를 보정을 했기 때문에 국어 번역문 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역 정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역 정정을 했을 때는 보정 간주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보정을 별도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답안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보면은 조치를 물어봤지만 당연히 이 조치를 왜 정리하면은 47조 2항 전단 위반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 먼저 찍어주신 다음에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하면은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돼요. 국어 번역문 교체랑 오역 정정인데 국어 번역문 교체는 현재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오역 정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트예요. 오역 정정하면 보정 간주의 효과가 무존재한다. 그래서 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격을 알아두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설문 4번. 네, 설문 4번은 설문 3번이랑 설문 4번이랑 일부 차이가 있는데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굳이 설명드리면은 설문 3번은 발명의 설명의 효과를 잘못 번역한 것이고 효과에 대해서 오역을 낸 것이고 설문 4번은 청구범위랑 발명의 설명에 적혀있는 구성에 대해서 오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앞에 문제랑 차이는 뭐냐면은 하자는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는데 발명의 설명에 오역만 있잖아요. 발명의 설명에 오역만 있으면 아까 말했던 대로 국어 번역문 교체가 되지 않는다. 오역 정정을 한다. 근데 얘는 보정 간주 효과가 없다. 그래서 보정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목차가 구성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발명의 설명에만 오역이 있을 때인 거고 구성은 발명의 설명에만 적히는 게 아니라 청구 범위에도 적힙니다. 이게 효과랑 차이예요. 효과는 청구항에 보통 안 적어요. 발명의 설명에만 적습니다. 청구항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적는데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은 구성이라서 청구항에만 보통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 네. 구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구성은 청구 범위에도 적고 발명의 설명에도 적습니다. 왜냐면 청구 범위에는 발명의 설명이 뒷받침돼야 하니까. 근데 효과는 청구항에 보통 안 적고 발명의 설명에만 적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시죠? 근데 얘 효과를 가끔가다 청구항에 적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기능시 청구항. 그때는 청구 범위 해석 쟁점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효과는 발명의 설명만 적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 다시 정리하면은 설문 3번은 발명의 설명의 효과만 잘못 적은 거니까 이때는 청구 범위를 보정할 필요가 없어요. 발명의 설명에 오역 정정해서 보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설문 4번은 발명의 설명뿐만 아니라 청구 범위에도 오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청구 범위는 별도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오역 정정을 적으면 안 돼요. 청구 범위는 오역 정정을 적으면 안 되고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청구 범위는 오역 정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가 명세서는 청구 범위랑 발명의 설명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영어 논문으로 출원하잖아요. 영어 논문에는 청구 범위가 없고 발명의 설명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에 잘못된 오역이 있으면 얘는 오역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청구 범위에 잘못 기재된 구성이 존재한다면 얘는 영어로 적힌 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오역 정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보정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 1차 때 다 배운 건데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화면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답안 보면은 정리가 이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 기출문제랑 똑같은 형태로 물어봤죠. 국어 번역문과 청구 범위의 흠결을 각각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흠결의 해소 방안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국어 번역문이 발명의 설명인지. 그렇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국어 번역문 흠결과 청구 범위 흠결을 각각 지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 번역문 흠결은 사실상 발명의 설명 흠결을 말을 하는 것이다. 이거를 적어주시면 이제 내가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범위 흠결을 지적할 때는 청구항이 여러 개일 때 청구항별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1항은 하자가 없지만 2항에 구성이 잘못 기재되어 있으면 2항은 원문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흠결의 해소 방안. 네, 흠결의 해소 방안은 발명의 설명에도 흠결이 있고 청구 범위 2항에도 흠결이 있기 때문에 이 흠결의 해소 방안을 잘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발명의 설명 해소 방안은 뭐냐면 오역정정 플러스 보정, 이 두 가지를 수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청구 범위는 오역정정을 할 필요 없이 보정만 수행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설명 끝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거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아무튼 영어 논문을 작성할 때는 청구항이 당연히 없는 상태로 영어 논문이 작성이 될 테고, 영어 논문을 출원하면 당연히 청구 범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논문에 대해서 국어 번역문을 제출한 다음에 청구 범위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어 번역문은 당연히 발명의 설명 부분에만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청구항을 적으면 청구항은 영어 논문에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역 정정 그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정만 하면 되는 거고, 국어 번역문에 오역이 있다면 얘는 오역 정정을 하면서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만들어낸 문제는 아니고 기출문제에 있는 내용을 거의 카피해서 넣어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첫 시간인데 아무튼 5시 48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일찍 끝내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